오늘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정쟁의 양상이 예전과는 확연히 좀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사일을 쏘기 전에 먼저 인터넷을 한꺼번에 마비시키는 사이버전이 현실화된 건데요. 국제사회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고 또 우리 경제, 안보, 에너지까지 직격탄이 올 수밖에 없는 총체적 위기 상황입니다. 의원님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의원님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가 즉시 실행해야 할 3대 긴급과제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먼저 이 세 가지 어떤 건지 좀 간단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이제 지금 전쟁이 나는 첫날 이제 바로 올린 거라서 지금 보면 상황이 좀 전개된 것도 있는데요. 세 가지 당장 해야 될 세 가지는 그때 당시에 첫 번째는 우리 이제 그 이란에 있는 교민이 한 60여 분 계시고 또 중동 지역에 우리 국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과제다 그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는 우리 그 옛날에 유조선이 그 이란 당국에 의해서 납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석방 교섭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에도 우리 선박이 이렇게 납포를 당하게 되면 또 곤란하니까 거기에 이제 그런 걸 방지하는 여러 가지 이 조치를 취해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봉쇄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거의 한 70% 석유를 중동에서 갖고 오고 있는데 거기에 차질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경제 아까 말씀하신 직격탄이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대비책을 좀 빨리빨리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주문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참고해서 지금 정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벌써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현실적으로 이 우려가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선박의 납포 가능성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좀 사실상 현실화가 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취해야 할 조치 무엇이라고 좀 생각하세요? 첫째는 이제 우리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 해역에 있는 선박은 좀 안전 해역으로 빨리 이동시키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위험 해역에 진입하는 거는 좀 막고 이런 조치들은 취해야 될 것 같고요. 둘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납포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네. 좀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사관도 테헤란에 있고 하니까 빨리빨리 교섭을 해가지고 풀어내는 것, 그런 어떤 외교력을 발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에너지 비상 체계를 좀 마련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비축류 방출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입선 다변화, 그다음에 수송 루트 다양화, 이런 거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점검해봐서 미리 대비를 다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선박의 안전이 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요거 또 미국에 대해서도 또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의 이 불분명한 출구 전략이 동맹국의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명분으로 우리 측에 좀 추가적인 군사적 기여나 또 파병을 요청할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5일 전에 제가 쓴 페북이다 보니까 네. 그 사이 상황이 이제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제가 썼던 이유는 출구 전략이 불분명하고 얘기했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성으로 레짐 체인지, 우리로 하면 체제 교체죠. 이런 거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체제 교체를 얘기를 하면 그거는 지상군을 투입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지상군 투입은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 이때까지 극력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라서 네. 그래서 아니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는데 체제 교체를 시키겠다는 건 도대체 어떤 얘기지?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 하는 거지? 이래서 출구 전략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네. 그 사이에 좀 바뀐 게 어제 그 루비오 국무장관하고 헥세스 국방장관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체제 교체라는 레짐 체인지에서는 조금 물러서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게 되면 좋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지금 미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이 위협 해소 또는 위험 약화더라고요. 그래서 이란이 갖고 있는 해군력, 그다음에 핵무기, 미사일 무기의 능력을 갖다가 상당한 부분 이렇게 파괴함으로써 이란이 제기할 수 있는 위협을 해소시키는 것,
그걸 목표로 지금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사실 출구 전략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대로 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제 그 외과 수술식 공습을 계속해서 그런 능력을 제거하게 되면 결국은 최소한도 뭐 몇 년 동안은 이란이 이 그 지역의 안정을 해칠 수가 없는 위협적인 존재가 안 되는 거니까 막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이라 그러면 그렇게 분명한 어떤 추구 전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 우리한테 대한 직접적 부담으로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고 뭐 다시 목표가 뭐 체제 교체 뭐 이런 걸로 간다 그러면 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아까 말씀드린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상황이 변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맹 간의 신뢰도 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부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 우리 동맹국이 중동에서 이제 지금 전쟁 상황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야 되겠죠. 옛날에 우리 이라크 사태에서도 뭐 우리 파병 문제로 이제 결국은 우리가 파병을 하지 않았습니까? 동맹의 정신에 따라서. 다만 이제 그런 요청이 올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체제 교체, 리짐 체인지로 들어가서 점령 그 지상군을 투입하고 점령 작업에 들어갔을 때 그럴 때 이제 혼자서는 그 점령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 동맹국한테 그런 걸 요구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구 전략이 이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가능성 크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한 몇 주 내지 그보다 좀 뭐 더 길게 공습을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게 되면 네. 일단 미국으로서는 목적을 달성했다. 이번 그 작전은 성과를 거뒀다. 하고 일단 약간의 종집을 찍을 가능성도 더 커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장기화되진 않는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할 때는 자꾸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짐 체인지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야 이게 옛날 이라크 사태로 또 가는 게 아니냐 이랬는데 헥세스 국방장관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라크에 참전했었다. 이번에 절대 그런 전쟁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도 그런 어떤 점령 정책, 지상군 투입이라든가 이걸 뭐 배제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 가능성을 높이 보지는 않는 것 같고 차라리 이제 목표 자체를 정확하게 위협 해소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래도 또 좀 짚어봐야 될 게 우리 석유 의존도가 좀 중동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지금 호르무즈 해협도 지금 봉쇄가 되긴 했는데 만약에 이 사태가 더욱더 장기화된다면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여할 바를 찾고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한미 동맹 관계도 있지만 그 지역에 우리의 우호국들이 많습니다. 가령 UAE라든가 사우디라든가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방산 시장이기도 하고 우리 원전 시장이기도 하고 다 그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국가들이 지금 이란의 위협으로 그러니까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위협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지원할 수 있는 바는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현지 교민도 안전을 좀 지켜줘야 될 텐데 의원님께서 또 외교부 차관보도 지내시기도 하셨는데 중동 지역 이제 육로 탈출이 막히거나 항공편이 끊기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현재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 이거가 좀 당장 보완해야 할 상황이라던가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60여 분 있는 중에서 24분이 그 임차 버스편으로 해가지고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상당히 이제 사실 제가 한번 보고도 받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조언도 해주고 그랬는데 좀 계획을 잘 세워서 현재 단계까지는 이제 순조롭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이제 해보면 한 유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계획을 좀 현실적으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에 근무할 때 거기서 자꾸 이제 내전 상황 비슷한 게 발생하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이베큐에이션 플랜이라고 해서 대피 계획들을 이렇게 세우거든요. 근데 이제 외교단끼리 다 모여서 같이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나온 그 계획 중에 하나가 그 미국 대사관에서 앞장서고 다른 성조기를 이렇게 앞에 세우고 뒤에 다른 대사관 요원들이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탈출하는 계획을 이렇게 얘기했더니 미국 대사관 직원이 나와서 아니 그 총알이 미국 국기를 들면 피해 가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상황이라는 게 이제 혼돈스럽고 그다음에 그 예측이 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현실적인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야 된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자꾸 그 철수나 이런 걸 늦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교민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모험을 많이 거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려고 있었던 나라라는 그런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또 어떨 때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납치가 그러니까 이 체포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그걸 해결하는데 이제 국가의 자원을 많이 이제 동원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타이밍을 잘 잡아서 필요하면 그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이제 소위 이베큐에이션, 그러니까 피난을 갈 수 있게 네. 이렇게 하는 조치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좀 봐야 될 게 사실 이렇게 호르무즈에 봉쇄되고 우리 교민도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이고 좀 위기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여전히 좀 정쟁을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할 상황 아니냐 이런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여야가 어떤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국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거는 정부고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 정부와 여당이 이제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수행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저희는 야당이지 않습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형식이 되는데 가령 이제 지난번에 그 대미투자특별법 문제가 나와서 대미투자특별법이 빨리빨리 통과되지 않고 있는 거는 사실은 뭐 우리 책임이라기보다는 여당 측 책임이 좀 컸는데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그것은 국회에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미국이 상당히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까? 대미투자특별법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대승적으로 이제 그 비준 동의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고 특위를 구성해서 빨리 이제 하자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여당 측에서 화답을 해서 법 왜곡죄를 비롯해서 사법파괴 3법에 대한 처리를 일단은 뒤로 미루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26일부터 하는 본회의에서는 그 비쟁점 법안에 대해 통과하기로 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또 24일부터 본회의를 시작해서 사법파괴 3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가 그래서 필리버스터도 하고 지금 어제는 뭐 그 도보투쟁까지 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태도는 좀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야당에 어떻게든 여야가 협조해서 국기구에서 나가야 되는 시점에 이런 국내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막 일방적으로 막 법안을 처리하고 이런 거는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대미투자특별법 지연 없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예, 그건 저희는 네. 이렇게 하여튼 국익을 위해서 야당이지만 발목 잡지 않고 항상 협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네. 근데 또 이상하게 우리 여당에서는 그렇게 뭐랄까 일방적으로 사법 3법도 그냥 사법 통과시키고 통과시키고 이렇게 입법 폭주를 자꾸 하고 있어서 사실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네. 또 좀 짚어볼게요. 이재명 정부가 지금 중동 정세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인식 너무 안일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아마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이제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메시지를 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정부가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요일 날 그 외통위를 열어서 그
그때도 이제 많은 사항들을 제대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점검을 통해서 정부가 보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보다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여러 상황이 지금 우려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잘못된 부분은 비판도 하고 해서 국정이 잘 돌아갈 수 있게 오직 국익 중심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국익 중심으로 야당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것도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전문가들이 이번 사태를 두고 물리적 타격과 사이버 공격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쟁의 시작이다. 이 대표 사례다 이렇게 꼽고 있는데 병력 투입 없이도 행정 경제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 군사 충돌과 사이버 위협을 통합 관리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전략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이제 러시아부터 시작한 건데 게라시모프 독트린, 게라시모프라는 게 이제 지금 러시아의 원래 참모총장인 분이거든요. 게라시모프 독트린이라는 게 있어서 미국은 옛날에 걸프전을 할 때 뭐 이렇게 이 비행기가 먼저 스텔스기나 먼저 가서 다 이제 그 지휘 체계하고 그 통신 체계를 다 마비시키고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공격을 못 하니까. 근데 러시아는 그 똑같은 효과를 하이브리드 전으로 낼 수 있다. 그건 뭐냐면 그 컴퓨터를 마비시키면 요새는 뭐 지휘 통신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휘도 안 되고 통신도 안 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사이버 공격입니다. 사이버 공격은 보통 이제 그런 컴퓨터들 안에 그 악성 프로그램들 다 미리 심어놓고 있다가 어떤 순간에 이제 작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하이브리드 전을 하는 것이 대세가 됐고 이번 이란전에 있어서는 미국이 성공적으로 그런 하이브리드 전을 수행한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가진 그 나라 중에서 물론 미국이 가장 뭐 강하겠지만 그런 걸로 유명한 나라가 중국, 러시아, 이란, 그다음에 북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만약 북한하고 이제 그 어떤 전면전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면 북한이 사이버전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어야죠. 네. 예. 근데 그 대비는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떤 상대방의 사이버전에 대해서 조기에 회복할 수 있는 건 회복력이라는 레질리언스라는데요. 네. 회복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도 그런 공세적인 사이버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대방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그 두 방면에서 우리가 다 잘 갖추고 준비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건 좀 독자들이 또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뭐 이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북한은 지금 사이버전에 좀 대비가 많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북한이 사이버 공격 능력을 아주 뭐 열심히 강화시켜가고 있죠. 예. 근데 그러다가 그걸 갖다가 이제 지금은 돈 버는 데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상화폐를 훔쳐가서 그걸로 상당한 수익을 노려서 그걸로 이제 뭐 무기도 개발하고 이런데 자금으로 쓰고 있어서 참 경계 대상입니다. 예. 네.